연말에 가서는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출 업종들은 자동차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구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제 그런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예. 연말 우리는 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 시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재선 위원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얼마 전에 애플이 추가 생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LG노텍이 10% 빠졌는데요. 네. 그날 미국의 애플은 3% 빠지더라고요. 그죠? 맞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또 경기를 느끼는 게 우리 시장인데 네. 우리 시장을 그래도 연말에 이제 희망을 좀 가져도 되는지 아니면 냉정하게 좀 줄이면서 기대감을 낮추고 가야 되는지 국뽕이 될 것이냐 객관적인 그 투자자가 될 것이냐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일단 달러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가 고점을 찍고 꺾이느냐 마느냐가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군요. 엄청 중요한 시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정말 유례 없이 정말 혼자 오로지 그냥 올라가는 지금 현상이고, 뭐 최근에 이제 영란은행도 그렇고 이제 BOJ도 그렇지만 사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이랑 통화 정책의 미스매치가 너무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서 이게 또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 오락가락이에요. 영국이나 그 영국 영란은행이 갑자기 뭐 개입해가 채권 사들이고, 맞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영국이나 이탈리아 이런데 지금 그 총리들이 바뀌면서 지형적 정권 변화가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유로존이 상당히 좀 그런 흔들리는, 그러니까 지금 영국도 새 총리가 되면서 자기들이 뭐 감시하겠다. 뭐 그쵸. 이랬다가 막 시장이 흔들리고 뭐 연기금들 뭐 어렵게 되니까 뭐 갑자기 중앙은행이 나서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막 채권 사고요. 맞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미국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로존과 그러니까요. 일본 자체가. 근데 이게 미국을 따라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재정 정책도 그렇고 거의 포퓰리즘으로 쓰다시피 지금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BOJ의 경우는 그렇고요. BOE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네, 일본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제 달러가 꺾여야 되는데. 다시 달러 얘기 돌아와서 달러가 언제 꺾일 수 있냐. 그쵸. 근데 이게 또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에 그 다시 원점입니다. 이제 달러가 꺾이려면 2년물이 먼저 꺾여야 되고 2년물이 선제적으로 꺾였을 때가 기준금리가 그 지금 수준에서 조금 안정화가 될 거다. 더 낮아질 거다. 레벨 자체가 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달러를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가 만약에 꺾인다는 전제 하에 달러가 꺾이려면 2년물 채권금리가 꺾여야 되고 2년물이 꺾이려면 코어 CPI가 꺾여야 되고 맞죠. 계속 물로 들어가네요. 문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인플레입니다. 이제 인플레가 일단 이제 선결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제 시나리오상은 이제 달러는 11월 달부터 점차 조금 약세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게 제 전제 조건이거든요. 정말 뭐 유로존 내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라든지 내지는 취약 신흥국에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돼서 조금 경기가 만약에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사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달러가 꺾일 수 있는 빌미를 또 제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기준금리 폭 때문에 사실 이제 여타 시장들이 괴로워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게 된다면은 사실 이 기준금리 인상폭에서 좀 더 레벨을 낮추겠죠. 뭐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달러가 꺾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원화 가치가 연초부터 워낙 많이 절하가 됐고요. 한 20%? 네, 한 20% 이상입니다. 2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원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주식도 되게 싸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식을 먼저 살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한국을 먼저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한국이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꺾여도 먼저 꺾이고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올라도 먼저 오릅니다. 뭔가 약간 선행지표격을 좀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면 오르려면 사실 펀디멘탈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펀디멘탈이 사실 저도 제 생각에는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네. 네, 원화에 대한 환율 효과가 사실 반영이 되는 게 4분기 실적 시즌에 가서는 늦어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실제로도 뭐 2004, 5년이나 아니면 2014년 구간 내지는 2018년 구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이머징 통화가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절하폭이 상당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화 절하폭이 그때 대비해서도 더 가파릅니다. 그때는 한 14%에서 맥시멈 한 18%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를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만큼 수출 기업들은 환율 효과가 더 배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익이 사실 꺾이는 국면이긴 하지만 이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이익의 마진방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4분기 만약에 주식시장이 조금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나라 증시에 외국인들이 그럼 뭘 살 거냐라고 봤을 때 수출 대형 기업들을 먼저 조금 눈독을 들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거 국면을 조금 보자면 환율 효과가 굉장히 셌던 업종을 보면 2014년, 15년도 구간에는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냐고 봤을 때 사실 뭐 피해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그때는 반도체가 오롯이 수출을 좀 끌고 나갔었습니다. Q에 대한 효과가 가미가 되자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순매수를 굉장히 세게 이제 반도체에 유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자면 유사한 패턴이 수출 기업들에게 이제 시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어느 업종이냐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자동차겠네. 자동차 2차 전지죠. 왜냐하면 수출액이 지금 그로스가 나오는 게 반도체는 7월달 기점을 조금씩 꺾이고 그쵸. 있고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는 바텀을 보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빠르면은 내년 초 아니면은 또 이제 내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조금 많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뭐 반도체보다는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2차 전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가서는 환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출 업종들은 자동차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구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이제 그런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로 보자면은 금리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제가 말했던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은 단기물 금리가 조금씩 빠르게 꺾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쩔어있던 성장주들의 단기 반등 여력도 상당히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4분기 그렇겠죠. 중에서는. 단기람 제한을 하셨지만 올라올 때는 거죠. 그렇죠. 올라올 때는 또 빠르게 이제 금리에 네. 대한 부담을 털고 올라오는 게 네. 성장주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우리 유튜브니까 아주 그런 정확한 쩔어있는 이런 표현을 아니 좋은 거예요. 딱 와닿잖아요. 그래요? 뭐, 네. 뭐 잠겨있는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그런 건 일부 플랫폼이나 바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붙고 있지는 않아요. 예. 이게 경기 순환적인 접근에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기와 조금 민감하게 사이클이 겹치지 않는 업종들이 뭐냐라고 봤을 때 성장주 업종 중에서는 플랫폼보다는 헬스케어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미디어 엔터 업종입니다.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점차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연초부터 보자면은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 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국면 내에서는 성장주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온전히 약간 탑의 이제 그 매크로 불확실성에 얘네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점차 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이라면은 사실 미디어 엔터라든지 바이오 같은 업종은 좀 계속해서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의미는 외국인들이 점차 사면서 언젠가 이제 주가는 후행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업종들이 성장주 쪽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만일 증시가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럽 쪽 에너지 인프라 업종들이 방어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반대로요. 이런 쪽이요? 신재생 에너지요. 왜냐면은 이게 코스피가 지금 외인 지분율이 연초부터 30% 수준까지 있었는데 지금 한 29% 언저리까지 낮아졌으니까 점차 이제 지금 20대로 내려왔어요? 20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참 거의 보기 어려운 역사적인 거죠. 맞아. 이게 네. 08년도 수준까지 근접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절대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외국인이 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는 조금 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환경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워낙 또 많이 달라지는 이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코스피 지분율이 낮아지는 구간 내에서 업종별로 보자면은 올라가는 구간들도 있다. 올라가는 업종들도 있다. 그 업종들에 대해서 좀 순환매 접근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요. 증시가 못 오르면 사실 그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유럽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인프라라는 그 신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초입 단계에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면은 정말 좋은 업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주가 상승폭이 워낙 또 최근에 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안 갈 수도 있고 조금 멈출 수도 있겠지만 뭐 길게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업종들도 사실 뭐 지금은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아임 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